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며느리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장모님은 요즘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요즘 배우고 있는 서예의 이야기를 꺼냈죠. 2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센터에 나가서 배우고 있다고, 작년에는 전시회에도 작품을 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사위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냥 시간 때우시는 거구나. 그래도 심심하지 않으시겠네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던진 그 말. 그 순간 테이블 위 대화가 뚝 끊겼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케이크만 자르고, 딸은 시선을 피하며 핸드폰만 만지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와, 케이크 맛있겠다 하며 화제를 돌렸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대요. 내가 평생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이제 좀 내 시간을 갖는 건데, 그게 그냥 시간 때우기인가? 전시회에 낸 작품도,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는 그 설렘도 다 의미 없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이뤘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참담하더래요. 나는 이제 이렇게밖에 안 보이나? 사람들 눈에 내가 하는 일은 다 하찮은 건가? 이 전화를 끊을 때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모임에 가면 어김없이 한 사람이 내 말을 자르고, 친척 모임에 가면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만 관심 받기예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계속 반복되면 깨닫게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참아요. 애써 웃으면서 넘어가죠. 왜냐하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만날 사람도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는 관계라도 지키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무시당하는 게 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더 슬픈 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하는 행동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나를 더 작게 만들어요.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애쓸수록 더 빠져나가는 거죠. 오늘은 그 행동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멈춰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대해 고민하셨어요. 특히 한 사람이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셨죠.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했지만 그분은 결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시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꾸는 기술도 아니고요. 이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존엄을 스스로 지키는 태도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한 분이 계셨어요. 동네 모임에 나가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됐대요.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꼭 한 사람이 의심하는 듯한 말을 던진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는 다르게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 설명했어요. 아니,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손짓 발짓을 다 해가며 증명하려 했죠. 이건 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말은 점점 빨라지고 숨까지 가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방 표정은 더 싸늘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더래요. 나중에는 네네 알았어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렸고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은 논리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으로 전달돼요. 필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 상대방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 급해 보이네.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야. 불안한가 봐. 내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읽혀요. 그러면 상대는 더 우위에 서게 돼요. 내가 불안해할수록 상대는 더 편안해지고, 내가 급해질수록 상대는 더 여유를 부리죠. 설명하는 순간 힘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설명하는 사람은 아래, 듣는 사람은 위. 이게 한번 고착되면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 사이의 신뢰에 대해 이렇게 보셨어요. 진짜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다고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변명해도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운다고요. 행동이 옳다면 결과로 증명되어야지 말로 변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아요.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설명을 늘어놓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불안한가 봐. 내 판단이 중요한가 봐. 그러면서 더 확신하게 돼요. 자기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설명하지 마세요. 누가 의심하면 네, 제가 그렇게 봤어요 하고 끝내세요. 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고 넘어가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 것, 경험한 것, 아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사실이니까요.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요. 반박도 없고 변명도 없으니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네. 그러면 힘의 균형이 바뀌어요. 무시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가 통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져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관계를 애원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랑은 계속 만나야 해요. 친척이니까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맞아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죠. 하지만 끊을 수 없다는 것과 애원하며 매달리는 건 달라요. 한 분의 이야기예요. 형제들 만날 때마다 늘 소외감을 느꼈대요. 자기 말은 무시당하고 다른 형제들끼리만 이야기가 오갔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먼저 연락하고 선물 챙기고 모임 날짜 조율하고 장소 예약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날 소중하게 여기겠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무시당했어요. 선물은 당연하게 받았고 수고는 그저 내가 할 일이 됐어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것. 그런 건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애원하듯 관계를 붙들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나 봐. 그럼 내가 더 대접받아야겠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낮아지는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보셨어요.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된다는 거죠. 한쪽이 계속 구걸하듯 매달리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 되고 의존은 결국 무시로 이어진다고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오지 않는 사람, 당신이 챙기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왜 당신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해요?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한쪽만 노력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봉사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오래된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애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세요. 선물 챙기던 걸 멈추세요. 모임 주선하던 걸 그만두세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째, 상대가 당신을 찾아요. 요즘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물어와요. 그제야 그 사람은 깨달아요. 당신이 있고 없고가 다르다는 걸요. 둘째,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 혼자 붙들고 있던 거예요. 놓아도 돼요. 아니, 놓아야 해요.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관계를 애원하는 순간 당신의 존엄은 무너져요. 상대는 당신을 더 가볍게 여기게 되고 당신은 더 초라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요. 젊을 때는 버티면 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무시당하며 사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고 애원하지도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화예요. 세 번째, 화를 드러내지 마세요.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뭘까요? 화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왜 날 이렇게 대해? 그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한 분이 계셨어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 자꾸 자기 말을 자르고 무시하더래요. 처음엔 참았어요. 괜찮아. 다음에 말하면 돼 하고 넘겼죠. 두 번째에도 참았어요. 세 번째에도 꾹 눌러 참았어요. 하지만 네 번째, 또 말을 자르는 순간 참지 못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테이블을 탁 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자리가 싹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분을 쳐다봤죠.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 그리고 누군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주변 사람들도 그러게. 왜 저래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화제가 바뀌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분은 후회했대요. 내가 왜 그랬지? 괜히 오버한 것 같아.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다음엔 저 사람들 나 안 부르겠지? 이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당신이 화를 내길 기다려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나이 들어서 고집만 센 사람이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저 사람 왜 저래? 별것도 아닌데 화내네. 그러면 원래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화낸 사람이 문제가 돼요. 무시한 사람은 괜찮고 화낸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진다고 보셨죠. 상대가 교묘하게 자극할 때 화를 내면 그 화가 무기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억울함을 표현하되 감정으로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참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도 아니고요. 화는 내되 방식이 중요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대신 차갑고 명료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해요. 제 말을 끊으시면 대화가 어려워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목소리는 낮게, 표정은 평온하게, 시선은 똑바로 유지하세요. 화난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화가 폭발하기 전에 말해야 해요. 참고 참다가 폭발하면 그게 감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바로 차분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상대가 당황해요. 화내는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선을 긋는 건 예상 못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다르게 봐요. 저 사람 제대로 할 말 하네. 감정적이지 않고 단호하네. 오히려 무시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화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다만 그 선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긋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요가 아니라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요. 화를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흔들리길 원해요. 화내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길 바라죠. 그래야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화를 주지 마세요. 감정을 무기로 쓰이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화는 정당해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설명하지 마세요. 관계를 애원하지 마세요. 화를 드러내지 마세요. 이 행동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상대에게 힘을 주는 행동이에요. 설명할수록 상대는 판단하는 위치에 서고, 애원할수록 상대는 갑의 위치에 서고, 화를 낼수록 상대는 여유 있는 위치에 서요. 그럼 이런 행동을 멈추면 뭐가 달라질까요? 균형이 바뀌어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당신이 애원하지 않으면 상대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가 불편해하기 시작해요. 무시는 상대가 우위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당신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 우위가 무너져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어렵죠. 설명하고 싶고 매달리고 싶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행동이 나를 높이는 행동인가? 아니면 낮추는 행동인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행동인가? 아니면 더 무시하게 만드는 행동인가? 답은 분명해요. 설명, 애원, 화. 이 세 가지는 전부 당신을 낮추고 상대가 당신을 더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멈춰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변화가 보일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하고 끝내세요. 관계를 애원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던 걸 멈추고 기다려보세요. 화를 드러내지 마세요. 차분하게, 명료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상대가 달라져요. 아니, 상대가 안 달라지면 그게 답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당신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 쓸 필요 없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죠. 하지만 그분은 결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으셨어요. 설명하느라 급해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애원하지 않으셨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묵묵히 글을 쓰고,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 단단함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처지가 약해졌다고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겪었고, 배웠고, 견뎌왔어요.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무게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누군가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요.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 것, 안 것, 느낀 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관계를 애원하지 마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어요. 화를 드러내지 마세요. 당신의 화는 정당하지만 드러내는 방식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해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달라져요. 무시하던 사람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달라져요. 누군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관계의 노예가 아니라 관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젊을 때는 인정받느라, 관계 유지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당신이 기준이에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두면 돼요. 그게 나이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가끔 찾아와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해요. 힘든 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는 한 줄이 되었으면 해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